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이러한 주제로 학습할 건데요. 데이터 모델의 이해,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 이러한 세부 주제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SQLD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던 것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SQLD 자격증 특강은 SQLD 자격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즉 출제 범위와 또 자주 되는 용어와 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SQL을 잘 이해하고 DBMS를 잘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좀 더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SQLD 자격증 취득과 또 현업에서의 여러 가지 실무 역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논의하고 학습하는 내용 외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는 얇은 두꺼운 건 너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얇은 수험서 하나 정도를 또 이렇게 확보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내용들은 또 별도로 명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살펴볼 내용은요,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입니다. 아마도 좀 낯선 용어들,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살펴볼 용어들이 자격시험에서 사지선다용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반 용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IT의 다양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하나하나를 그 뜻과 특징들, 중요성들을 짚어가면서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조금 짐을 덜기 위해서 꼭 알고 점검해 볼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는요, 가장 크게 모델링에 대한 개념과 엮여 있는 주요한 용어들이 있고요. 또 하나 모델링 단계로서 3단계 모델링이 있습니다.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3단계 모델링이 있고요. 각각의 개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 산출물이 ERD입니다. ERD, 이것도 생소하실 수 있죠. ERD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표기법입니다. 이 표기법을 통해서 개념 모델링, 즉 우리가 분석하고 활용하고 구축해서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의 특징을 명시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 모델링의 산출물인 ERD.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논리적인 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논리적. 어떤 의미죠? 모순이 없다라는 거죠. 핵심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정제하겠다는 겁니다. 문제 없도록. 그래서 논리적인 모델의 핵심은요,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정규화. 아직 이런 용어들이 지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차수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RD 정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까지 이루어진다면요, 물리적 모델이 있습니다. 물리적 모델링. 보통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실제적이다, 실체적이다, 구체적이다, 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리적 모델에서는요, 실제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DBMS의 특징에 따라 실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성능을 고려해서 반정교화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정규화. 논리적 모델링의 핵심이 정규화라고 했는데 반정규화라면 그거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예, 정규화를 진행하게 되면 고려 사항 또는 가로하고 단점이라고 할까요? 고려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조인으로 인한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고 구조를 역행해보자, 이게 반정교화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 모델링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고,
중요하다고 밑줄 쳐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개념, 논리, 물리죠. 자, 우리 특강이 몇 개의 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차수마다 적절히 안배할 거고요. 이번 차수에서는 이 중에서 또 연관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 모델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3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3스키마. 3스키마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라는 게 있고요. 이게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와닿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소 개념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언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모델링의 의미와 모델링을 하면서 또는 각각의 내부적으로 세부 항목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번 챕터의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모델이 무엇이냐, 엔터티는 무엇이냐, 속성은 무엇이냐, 관계는 무엇이냐, 식별자는 무엇이냐, 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계 모델링 이 관련해서도요. 그중 일부는 이번 차수에서 또 일부는 다음 차수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와닿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글을 가지고 밑줄 치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개념, 현실 세계 속에 다양한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실제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상위 레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의되어 있는 어떤 표현 형식에 따라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 기법으로 정리하는 과정과 기법,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 세계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과정 혹은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현실 세계에 여러 가지 있는 데이터와 특징들을 단순화해서 약속된 표현 기법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들, 그러한 것들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를 추상화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과정, 이 과정을 모델링을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 그 전체를 또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델링은요, 일반적으로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추상화, 일정한 형식으로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겠다, 간략화하겠다. 단순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상화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해진 표기법으로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명확성,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델링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델링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데이터와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 무엇일까요? 예,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 위주로 모델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무엇일까요? 실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 절차, 순서, 이 관점으로도 모델링할 수 있겠죠. 그게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함께 통합해서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관점이고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왜 중요할까 모르겠는데 사지선다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 정의된 표기법에 의해 표현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떠한 주의사항이냐면요. 중복되면 안 된다. 비유연성,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중부정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비일관성,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쵸? 바꿔 말하면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중복으로 저장되는 것은 최소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에도 유지보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안 되겠죠. 즉 유연해야겠죠. 또 데이터가 여러 가지에서 사용이 되고 관계를 갖고 사용이 되는데 일관성이지 않다. 예를 들면 그 신용 상태에 대한 갱신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고객의 납부 이력 정보를 갱신하는 것 같이 조금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게 어떤 관계인가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 업무, 관계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사용해 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관성을 해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중복, 비유연성, 비일관성 이러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또 데이터를 생략하고 그냥 개념적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개념적 모델링, 또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렇게 나눠져서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서 3단계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개념적 모델링, 그쵸? 핵심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상호관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ERD를 작성하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ERD를 통해서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시화할 수도 있고, 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진행할 논리적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논리적 모델링. 개념적 모델링에서 도출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상현상,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즉 테이블로 만들고 실제 구축해서 사용해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에 그 관계가 모호하거나 중복이 있어서 이상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갱신 이상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중복으로 저장돼 있어서 A라는 부분에 있는 것을 갱신을 했는데 B와 C 부분에 있는 것은 모순된 상태로 다른 상태로 남아있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이상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 모델링의 핵심 과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규화를 수행하면서 식별자도 정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도 새로 정비하게 되고요. 참조 무결성 그래가지고 포린키 같은 것들도 정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페이지에서는요, 제가 이 도표에서는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에 대한 중심과 그 의미와 또 중요한 키워드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계속 설명드릴 용어들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 모델이 있습니다. 물리적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요. DBMS,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오라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특징에 맞도록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스키마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키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테이블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할지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배치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라든지 분산 저장과 관련된 이런 구조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성능을 고려한 반정교화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3단계 모델링에서는요.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개념적인 모델링, 가장 추상화 레벨이 높고 그렇죠?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잘 정제해서 어떻게 ERD를 만든다. 이게 핵심이고요. 논리 모델링, 속성과 관계 등에 대한 논리적인 정합성을 맞추고 중복을 재사용하겠다. 즉 테이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교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논리적 모델의 핵심이 되고요. 물리적 모델링 키워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의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념적 모델링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또 적어보겠습니다. 개념적 모델링은요, 개념 모델링입니다.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핵심 엔티티를 도출하고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업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주제 영역을 도출해 보고 각각의 주제 영역에는 엔티티, 핵심 엔티티, 데이터 단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핵심 엔티티, 개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단위를 찾아보고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또 분석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 설정을 해보겠다. 이것이 개념적 모델링의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제 영역,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룹으로 정의한다. 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용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상품, 판매, 인사 이런 것들이죠. 핵심 엔터티 도출, 최소 관리 단위를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 DBMS에서 얘기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또 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설명드릴 용어를 땡겨서 지금 이야기해 드려야 되고 또 지금 설명드린 거 일부는 또 이후에 다시 리뷰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쭉 한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안내해 드릴 몇 가지 자료나 팁 등등을 통해서 또 학습도 해 주시고 또 작은 어떤 교재를 또 읽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익숙해져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번 같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엔티티를 도출하고 나서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엔티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구매한다, 소속한다, 소속된다, 또는 사용한다, 포함된다 이런 관계들이 있겠죠?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적 모델링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그 가운데 핵심 엔티티, 정보의 단위인 개체 그것을 도출해보고 그것이 어떠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또 검토해보고 이러한 엔티티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관계를 설정해보겠다. 이게 개념도 모델링인 거죠. 그것을 명세한 게 뭐다?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적 모델링입니다. 논리적 모델링은요. 식별자 선정, 그다음에 관계를 설정하거나 해소하거나 때로는 통합하거나 나누기도 하고요. 또 다중값 속성도 해소하고요. 무엇보다 정규화를 수행하는 것 이게 논리적 모델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개념적 모델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엔터티들은 다 도출되어 있는 상태, 가능한 다 도출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식별자도 선정되어 있겠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키라고도 하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엔터티들은 통합하거나 또 중복된 것은 제거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정제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 관계들이 이후에 테이블로 만들고 구현해 갈 때 사용해 갈 때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해소하는 활동들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울러 최종적으로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용어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각각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지만 많이 와닿지 않거나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면 조금씩 익숙함이 이제 증가하실 테니까 조금만 참고 계속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물리적 모델링. 핵심이 뭐라고 했죠? 실제 사용할 DBMS의 특징에 따라 그쵸? 여러 가지 것들, 논리적 모델의 속성 타입과 크기 등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크기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마리아DB, MySQL과 마리아DB는 같기도 하지만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속성들이 타입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제약 조건들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구축 준비를 하고 실제 구축을 하겠지요.
그쵸. 여기 보시면 물리적인 순서, 성능 향상 전략, 할당 정책, 백업 복구 전략. 그쵸. 테이블 구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 구축할 때는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고 생성하고 또 인덱스를 설계하고 생성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반정교화를 고려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요 내용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가장 핵심인 실제 사용할 DBMS의 특징을 고려한 이라는 것과 반정교화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정교화 성능과 효율성을 위해서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기법이 반정교화입니다. 원래 정교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이상현상을 제거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교화를 하게 되면요. 그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조인이라는 거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원래의 의미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활동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눴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합쳐야지만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누는 과정을 정교하려고 하면 합쳐서 사용하는 과정을 조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이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색의 속도, 쿼리의 속도, 성능을 고려해서 중복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분할하고 컬럼을 중복하거나 또는 집계 데이터 있죠.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미리 저장해 놓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반정교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스키마, 3단계 스키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단계 스키마는요, 우리 간단하게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3단계 스키마,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제시된 표준이다. 라고 NC 스팍에서 제시한 표준이다. 데이터의 독립성, 모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우리 한번 요 두음을 사용해 볼게요. 외, 개, 내라고 외워볼까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관점입니다. 그쵸. 각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요. 통합된 관점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통합해서 전차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요. 내부 스키마는요. 물리적인 관점입니다.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부연 설명을 드려도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암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개념, 내부 3단계 스키마는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돼 있고 외부는 사용자 관점, 개념은 통합 데이터 관점, 내부는 물리적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단계 스키마는요. 독립성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논리적인 독립성과 물리적인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논리적인 독립성은요. 개념 스키마가 변경돼도 외부 스키마는 영향받지 않는다. 물리적인 독립성은 내부 스키마가 변경돼도 외부나 개념 스키마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스키마별로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호 독립적인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혹은 매개체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사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도 체크해 주시고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ERD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이고 개념적 모델링의 주요한 산출물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밑줄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RD의 개념, 관심 대상에 되는 데이터를 형식화된 다이아그램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실세계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체, 그리고 개체 간 상호관계를 표현합니다. 개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체는 당연히 그 안에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이름과 학번과 나이, 성별 이러한 것들이 속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 ERD가요, 초기 ERD가 있고 확장 ERD가 있는데요. 초기 ERD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체, 관계, 속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확장되어서 일반화, 계층, 복합 속성 등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ER 다이어그램 안에서 개체들이 상속이 되기도 하고요. 속성도 여러 개 이상이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기법이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함께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RD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엔터티를 도출해야겠죠. 그렇죠? 엔티티를 도출해서 엔터티를 그리고 적절히 배치하고요. 엔터티 배치했잖아요. 그럼 관계, 엔터티 간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설정하고요. 어떤 관계인지 관계명을 기술하고요. 참여도 필수이냐, 그러니까 핵심이냐, 또는 한 개만 참여하냐, 두 개를 참여하냐, 이럴 수 있죠. 이러한 관계의 참여도를 기술하고 방금 이야기 드린 필수 여부를 추가해서 함께 기술합니다. 됐죠?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들어보시면 ER 다이어그램, 엔터티, 개체와 릴레이션, 상호관계를 정의되고 약속되어 있는 형식으로 도식화하는 거다. 명세, 문서화하는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엔터티 먼저 그리고 배치하고 관계 설정하고 관계명 기술하고 참여도도 기술하고 필수 여부 기술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하지만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생각해 주시고 이 흐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ERD 구성 요소 중 당연히 개체와 관계와 속성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개체는요. 현실 세계 혹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중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 저 엔터티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왔습니다. 표기법은 네모,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관계는요. 개체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입니다. 존재 형태 혹은 행위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고 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마름모로 표시합니다. 속성은요. 개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상태 이 세부 항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개체 있잖아요. 개체들의 실제 값이 부여된 것을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A라는 인스턴스와 B라는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속성.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속성에는 식별자의 속성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ER 다이어그램의 기본입니다. 참고로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터 첸 방식이 있고요. 그 기본이 되는 방식이죠. 보통 우리 대학 교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R윈이라는 이거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소프트웨어거든요. ID 픽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I 크로스풋, 그러니까 까마귀 발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런 표기법도 있고요. UML도 있습니다. 요 내용들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나 또는 구글 등에서 ERD 표기법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어떠한 표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번 차트에서 보고 있는 요 내용 정도만 기억하셔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되겠지만 어떻게 문제에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의 표기법을 잘 이해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시험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형태의 그림들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 정도는 잘 익혀주실 필요성이 있지만 다양한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좀 검색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 활동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엔터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 자, 엔터티가 무엇이냐? 현실 세계에 혹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중에 핵심이 되는 정보입니다. 식별이 가능한 실체여야 되고요. 객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불분명한 그런 용어나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객체, 식별이 가능한 실체 이것을 엔터티라고 합니다. 주제와 연관된 정보여야 하고요.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사원이라는 엔터티를 식별했는데 사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 인스턴스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유지한다. 또 각각의 엔터티들은 서로 구별할 수 있다. 그쵸? 또 속성과 관계를 갖는다. 그런 거 정도의 특징은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또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형태에 따른 분류, 시점에 따른 분류, 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는요. 유형 엔터티, 개념 엔터티, 사건 엔터티가 있습니다. 유형 엔터티는요.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상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개념 엔터티는요. 물리적인 형태는 없고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엔터티지만 또 명확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서, 학과 이런 것들은 물리적이진 않지만 명확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념 엔터티가 되겠습니다. 유형 개념. 사건 엔터티는 뭐냐면요. 행위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문, 응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지만 어떤 행위,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것을 사건 엔티티랍니다. 엔터티는 형태에 따라서 유형, 개념,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는요. 기본 엔터티, 중심 엔터티, 행위 엔터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엔터티, 업무에 원래 존재하는 정보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중심 엔터티, 기본 엔터티로부터 파생되었고요. 행위 엔터티를 생성합니다. 행위 엔터티, 2개 이상의 엔터티부터 파생된 거예요. 데이터가 자주 변경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중심, 행위 엔터티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엔터티의 명칭은요. 당연히 업무 목적에 따라 자연스러운 이름을 부여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소소하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의 개념. 속성은요, 개체의 특성이나 또 상태의 세부 항목입니다. 그쵸? 세부 항목입니다. 엔터티 특성과 상태를 의미하는 최소한의 구성 단위죠. 그러니까 엔터티 객체는 여러 개의 속성의 모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속성은요,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단순, 복합, 단일치, 다중치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요, 단순 속성.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런 단위의 속성인 겁니다. 또 복합 속성, 2개 이상의 기본 속성들로 분해가 가능한 속성입니다. 단일치 속성,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다중치 속성,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단순 속성, 그냥 하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복합 속성, 예를 들면 주소와 같은 경우에는요. 시도 나눠갈 수 있잖아요. 시, 도, 구 나눠갈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로 분해 가능한 속성, 요것을 주소라는 복합 속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위치 속성,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중치 속성,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 예를 들면 취미라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면 축구, 야구, 독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중치 속성이라고 합니다. 값이 여러 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 값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치 속성은 나중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델링하는 가운데서 단일치 속성으로 분해해 가야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순, 복합, 단일치, 가중치. 단일치, 다중치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용어에서 그 의미가 유추가 되시죠? 기본 속성,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바로 정의가 가능한 속성이에요. 설계 속성, 원래는 없는 건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생기게 된 속성이죠. 파생 속성,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뭐 평균을 냈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경우는 원래 없는 것인데 기존에는 속성을 가지고 계산해서 만들어낸 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하나가 또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이게 이제 이런 속성들이 나중에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머리 키 속성이라고 하고 포렌 키 속성이라고도 그래서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같이 언급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요, 주식별자. 그러니까 인스턴스들 간에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그 값, 학번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속성이고요. foreign key라는 거는요, 나한테 있는 기본 키는 아닌데, 프라이머리 키는 아닌데, 다른 것의 프라이머리 키를 내가 가져다 쓰겠다, 참조해서 쓰겠다, 이럴 때 foreign key라고 합니다. 이도 전이하는 것은 이제 일반 속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체크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속성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점을 예로 든다 그러면은요, A부터 F 학점이 있죠? A부터 F 학점, 그게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라는 그러니까 출제한다는 개념에서는 또 낼 만한 내용이니까 도메인이라는 용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계.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엔터티 간에, 개체 간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관계라고 합니다. 보통 관계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존재 관계와 행위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존재 관계라는 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요? 학생이 있고 학과가 있으면 학생은 학과에 소속이 되잖아요. 자, 이런 관계. 또는 부모와 아이 관계. 이미 있는 그대로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존재 관계라고 합니다. 반면 행위 관계는요, 특정한 행위예요, 행위. 예를 들면은요, 이제 학생 얘기를 했으니까 학생이 출석부에 기재가 되려고 그러면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출석한다, 수강한다, 이런 것들이 행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소 모호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존재 관계, 행위, 프로세스에 따른 행위 관계, 구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 방법은요, 관계명이 있습니다. 관계명. 여기 보시면 강의한다가 있죠. 관계명. 관계 차수. 카디널리티라고도 하는데요. 관계 차수, 어떻게 관계를 맺냐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의 교수가 하나의 강좌를 강의한다. 1대 1의 관계인 겁니다. 이거를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1대 n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죠. 그럼 1대 n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면 강좌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M 대 N의 관계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자와 학생 간의 관계는 N 대 M의 관계가 맞냐? M 대 N의 관계가 맞냐? 1대 N의 관계가 맞냐? 사실은 이거는 어떤 업무 특성이냐에 따라 볼 수 있겠죠. 그쵸? 예. 학생은 반드시 강좌를 수강해야 된다. 이런 필수 관계가 있을 거고요.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수강하지 않은 그냥 학생은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선택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관계의 그 형태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관계,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자기 참조 관계, 자기가 자신을 참조하는 관계예요. 보통 컴퓨터 부품은 부품 안에 부품, 또 부품 안에 부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참조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 두 개의 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거예요.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관계,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대 n의 관계냐, m 대 n의 관계냐, n 대 1의 관계냐, 이런 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도출되는 거죠? 맞습니다. 업무를 분석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부여하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에 어떠한 관계인 건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지문이 주어지고 그림을 주고 나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서 튜플들, 인스턴스들, 만약에 학생이라는 그 개체가 있다고 하면요, 그 안에서 각각의 학생이라는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거,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요 릴레이션이 그 관계의 릴레이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릴레이션십이 관계고요. 릴레이션은요, 우리가 그냥 테이블에 그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션은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튜플은 하나의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바꿔 말하면 그 여러 가지 개체가 있을 때 개체들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그들의 집합. 속성이 하나의 속성으로만 식별할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들의 집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별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유일성, 최소성, 대표성, 불변성, 존재성,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식별자에 별도의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각각의 용어들을 볼 건데요. 유일성,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유니크해야 되고요. 낱널이어야 됩니다. 즉 그 속성 값엔 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성, 유일성을 갖기 위한 최소의 속성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하나의 속성으로도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두 개의 속성으로도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성, 해당 릴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객체, 엔터티 혹은 해당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 값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 번 부여하면 그 값을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성, 아까 했던 얘기죠. 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서요,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내부, 외부, 단일, 복합, 원조, 대리, 여러 가지 식별자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후에 키로 가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후보키, 그 다음에 슈퍼키, 예, 이런 대표키, 예, 기본 키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의 몇 가지 키의 용어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식별자의 특징과 식별자의 종류, 그 다음에 이후에 살펴볼 키의 특징과 매핑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식별자의 종류는요, 먼저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별자는요, 유일성과 최소성, 불변성, 조재성을 가진 대표 식별자예요. 그러니까 엔터티 또는 릴레이션은 테이블, 엔터티는 개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보조 식별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식별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 식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선택되지 않은 다른 식별자를 보조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대표 식별자가 아닌 거, 요거를 보조 식별자라고 합니다. 또 내부 식별자가 있고요, 외부 식별자가 있습니다. 내부 식별자는 뭐냐면요, 엔터티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식별자예요. 외부 식별자, 다른 엔터티로부터 온 식별자죠. 특히 다른 엔터티와 연결고리를 갖기 위한 거죠. 우리 이제 나중에 테이블로 가면 포린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단일 식별자가 있고 복합 식별자가 있습니다. 단일 식별자, 하나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 식별자,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조가 있고 대리가 있습니다. 원조 식별자, 원래 있는 식별자예요. 대리 식별자, 뭐라 그럴까? 속성이 두 개 이상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별자, 즉 복합한 식별자의 경우에는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인조적으로 대리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를 만들어서 또는 부여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번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 이런 것들을 대리 식별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식별자의 종류죠. 어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유일성, 최소성, 대표성, 불변성, 존재성, 지금 살펴볼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 단일 식별자와 복합 식별자, 원조 식별자와 대리 식별자, 이러한 내용들이 참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기 좋은 그런 쌍이자 개념들이 되겠지요. 또 더 나가서 식별자의 종류, 특히 이제 테이블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식별자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용어로는 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식별자, 키 같은 의미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키, 후보키, 슈퍼키, 대체키, 외래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순으로 볼게요. 외래키는 뭐냐면요, 한 릴레이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한 속성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로 사용되는 키입니다. 기본 키.
왜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왔단 거죠. 왔던 거. 자, 그다음에 대체키. 후보 키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키,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키, 요걸 대체키라고 합니다. 슈퍼키.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슈퍼키라고 합니다.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입니다. 기본 키. 대표를 하고 있고요. 주식별자라고도 하고요. 여러 개의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테이블을 대표하는 키입니다. 자, 역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는 바른 순으로도 다시 한번 정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키가 있습니다. 기본 키. 유일성과 최소성과 대표성을 만족합니다. 주식별자라고도 합니다. 후보 키는 뭐냐면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요. 즉 기본 키, 대표 키가 될 수 있는데 주식별자가 될 수 있는데 대표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가 후보 키라는 겁니다. 그럼 슈퍼키는 뭐냐?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키는 뭐냐? 자, 기본키, 후보키, 슈퍼키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대체키는 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키, 즉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는 키, 대체키인 거죠. 후보키가 기본키가 되지 않으면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자, 외래키. 외래키는 뭐냐면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나한테 와서 속성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자, 다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요 각각의 키와 만족하는 특징들 있죠? 예, 요것들을 함께 매핑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차수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얼추 정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D와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엔터티, 개체라고도 하죠. 표현할 정보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를 의미했습니다. 약한, 스트롱 또는 일반 개체 타입이 있고요. 위크 타입이 있습니다. 약한 개체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 네모와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하나의 사각형 네모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이중으로 되어 있는 네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스트롱, 일반 개체는 뭐냐면요.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위크, 약한 개체는 뭐냐면요. 다른 개체가 있어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속성, 개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속성 표시는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표시하고요. 키, 뭐죠? 예, 식별자죠.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복합 속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성 안에 또 다른 속성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유도된 속성 있죠? 이렇게 점선 마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개체들의 관계죠. 강한 관계가 있고 약한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강한 관계, 의존적인 관계인 겁니다. 강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마름모로 표현합니다. 약한 관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이중 마름모로 표현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그 서로 관계를 맺는 개수를 말하는 거죠. M 대 N의 관계. 그쵸? 최소, 최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R 다이아그램을 표시하는 형식은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는 이제 문제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지면에 담기는 좀 어려움도 있어서요. 요번 회차에서는 특히 ER 다이아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은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링을 통해서 ER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고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ER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이 해석이 되시는지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시험뿐만 아니라 또 실제 현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현업에서는 이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모델링보다는 SQL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하겠지만요. 이제 관계와 모델링, 관계의 변환,
논리적 모델링 이 개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개념적 모델링 한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으로 가잖아요. 개체는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혼돈되는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혼돈된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개체와 엔티티 있죠? 엔터티 같은 개념. 테이블로 가면 이거를 테이블 관점에서는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그 개체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맺는 관계일 때는요. 릴레이션이라는 말보다는 릴레이션십이라는 말을 좀 더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헷갈리지 않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체가 현실화가 된 것을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릴레이션 안에는 하나의 레코드를 다른 말로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기도 하니까 좀 구분해서 특히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십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논리적 모델링 단계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식별자를 선정하고요. 관계를 설정 해소하고요. 다중값 속성을 해석하고요. 무엇보다 정규화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차수에서의 핵심 과정은 또 정규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엔티티와 속성은 각각 테이블과 컬럼으로 변환됩니다. 키, 식별자는 기본 키로, 관계는 외래 키로 구성이 됩니다. 1대1의 관계는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거나 PK로 구성된 릴레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1대 n의 관계, 그쵸? 기본 키를 외래 키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쵸? 1에 해당되는 측의 기본 키를 n측의 외래 키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 대 N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M 대 N의 관계는요. 교차 엔티티를 이용해서 해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차 엔티티. 예,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주값 속성. 해당 엔티티의 기본 키와 다주값 속성을 포함한 키를 가진 새로운 엔티티를 만듭니다. 예, 복합 속성. 하나의 텐트를 유지하거나 여러 개로 분할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쵸?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엔 나누고, 관계를 외래키 등으로 유지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논리적 모델로 구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도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는 저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계속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다소 개념적인 용어들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거나 타이핑해보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 설계, 모델링 이런 때 논의되는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너무 개념적이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을 SQLD라는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깊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봐주셔서 각각의 용어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연관돼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또 의견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인터넷 등을 검색하시다 보면 그 SQLD와 관련해서 요약해 놓은 암기장이라든지 기출문제들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요약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 또 암기해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수험서 얇은 거 하나를 또 이렇게 구매하셔서 또 함께 병행해서 학습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필요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